자만은 우리가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어용이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면서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이빨된 길을 내가 지금 고소하고 잠깐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엄중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손 조심하세요. 그거 의용입니까? 한 분 하고 왔는데 의용이라고. 내가 김종철 참고인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명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디서 5.18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말이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의원이? 저녁 식사하고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요구한 야당원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야당답게 좀 질의하려면 제대로 질의해서 그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한 분도 없잖아요 이게. 그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질의를 계속하면서 야당원님들 저기서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좀 깝깝해서 죽겠구만요.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을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네, 물론 그 군사적인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그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5.18 단체 인사에 전부 다 어용 교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엇보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만나러 온 당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버스 운전기사분까지 나왔던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난데없이 고성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요. 네. 이제 기대했던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던 거죠. 오히려 나와서 그렇게 반격을 해줘야 될 참고인들이 또 네. 오히려 뭐 질타를 해줘야 될 참고인들이 감사하는 식의 분위기가 되니까 네. 아마 이제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분이 과연 의용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뭐 입장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네. 오늘 그래 정말 좋은 의용 NGO, 의용 교수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가음 지르자마자 이제 연세대 법학대학원의 헌법학 교수인 김종철 교수가 반박을 하니까 금방 또 꼬리를 내리시긴 했는데요. 네. 그 뭐 몇 초를 못 가는 공격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네. 의용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의용이라 이러면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뭔가 내가 의용 교수가 되고 싶고 내가 의용 지식인이 되고 싶고 의용 평론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초기에 이제 그 반대파들이나 다른 쪽의 공격으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저런 인사정책들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흐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저번에 저런 태도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채익 봅니다. 의원입니다. 이게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 아닙니까? 본래 의미의 어용은 좀 다른 걸로 보이고 근데 적어도 저렇게 국회의원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는 거는 뭐 개개의 청문회에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청문회에 의결해갖고 누구를 부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저 국회의원께서 그 의결에 찬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어용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언하면 잘못하면 위증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 아무 죄도 없이 나온 사람들 저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네. 이 의원이 그 민주화 운동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게 네. 1984년도에 이 민취업 들어갔을 때 그 경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줄곧 여당 생활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또 탄핵 반대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민첩 들어간 거를 민주화 경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5.18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어용이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아마 민취업에 네.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저 말에 동의를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일명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해서요.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어쨌든 탈락시키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동안에 옆에 계신 패널 분들께 과연 어느 분이 탈락할지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제 오른쪽과 제 왼쪽이 남과 북처럼 갈렸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일제히 부적격으로 탈락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주로 강경화 후보자였네요.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왜 강경화 후보자를 이번에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상입니다. 네. 아마도 네네. 될 것이던데 일단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고 나머지 세 분은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시간만 가면 자연스럽게 장관 이런 게 되는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예. 왜 부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야당이 다 반대하고 또 국내 여론이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네.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고스란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좀 불만 같은 게 커지고 또 하나는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추경 예산하고 또는 새로운 입법하고 할 때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경화 경제 국면으로 가는 후보자는 거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5가지 고위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등목이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는 제가 볼 때는 2개는 드러난 것 같고 그것 말고도 나머지 2개는 의혹이 있습니다. 병력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도덕성 기준의 4가지가 지금 거론되는 데다가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한가 거짓말한 게 아닌가 또는 국내 물정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이런 부분 또는 남편이나 어머니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물론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참신한 후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했던 잣대를 들이대면 보수 정부 시절보다도 저는 조금 더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예상컨대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다면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 교수님은 강경화 후보자 노란색으로 하셨네요. 네,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결격 사유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어제 청문회에서 많은 해명이 됐고요. 또 이제 부부 간의 이 관계에서 남편에게 탓을 많이 돌린다 하지만 네. 실제로 삶이 그리 했고 네. 또 이제 유엔에 근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네. 남편 한국에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세하게 의논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은 또 부적격한 요인들은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외교장관을 낙마시킨다면은 추가적으로 외교장관을 지금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 역시 이것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지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양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뭐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현 변호사님은 강경화 후보자는 빨간 등이다. 예, 뭐 낭바를 적색 해야 된다는 경보다라고 이야기가 해주셨네요. 아니고요. 네. 낭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도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제일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이 강경화 후보거든요. 네. 우선 뭐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유엔에서 근무했고 그야말로 우리 미중 일본,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외교 전략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 공부를 해야 네.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공격하기가 수월하고 네. 또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도 어떤 도덕이나 자질면에서 좀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 하나 정도는 우린 절대 양보 못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청문회 통과는 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김희수 후보의 경우엔 오늘도 하고 있고 저분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또 호남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지 방향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측이 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강경화 불가, 김상조 조건부 채택, 김희수 청문회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개인적 흠결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량과 자질이 그것을 덮을 정도일지요. 김평론가께서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노란색, 아직은 네. 빨강과 초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살짝 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4명 중에서 1명 정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떨어뜨리겠다, 뭐 부적격이다 네. 이렇게 밝히긴 어려울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서 3명은 제가 초록색을 줬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빨간색을 이제 2분은 주셨는데 저는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한테 물어보고 대나무에 대해서는 대나무한테 물어봐라. 사실 어떤 사람이나 다 주관적인 판단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외무고시 출신. 앞으로 외교부 안에서 그 내부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근데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아주 많은 의혹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의혹은 위장전입 문제하고 봉천동 집인데 봉천동 집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네. 위장전입 문제는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불가능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문제에서 주로 남편 명의로 이루어졌던 행위인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하고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남편이 벌고 남편이 자기 재산을 자기가 판단해서 관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고위직을 지내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나태의식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네. 좀 더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런 이제 해석이나 아니면 본인의 설명으로 볼 때 이해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 그게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이나 장점을 뒤엎을 만한 그 정도의 흠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리천장을 깨신 분이긴 합니다. 이 남만처럼 얽혀있는 유엔에서 그 정도 입지전적인 이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딸 반드시 미국 국적을 포기시켜야 되느냐 그런 식의 사고로는 앞으로 대사 조건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던 강경화 후보자였는데요. 같은 여성인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빌면 외교나 국방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국방이나 아니면 안보에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조건을 다긴 했습니다만 남자 여자를 가를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발언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대단히 오만한 발언입니다. 저는 더 반대로 이야기해도 오만한 발언이고 남자 여자를 가지고 뭔가 기준을 삼는다는 저 자체가 저는 잘못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번은 안 됩니다. 이번은 과거의 잣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다음 장관 인선부터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번까지 과거의 잣대를 갖다 피하고 새로 하자고 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잣대, 예를 들어서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은 공개라는 등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하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도덕성 검증에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장관하기 힘든. 근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네. 자진 납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납세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사실은 사과에 가까운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사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봐줄 수는 있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여성 비하 논란 이현주 의원 이야기하는데 여성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공분할 겁니다. 이런 표현에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그리고 네. 또 외교가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성 국무장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브라이트도 있었고 라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던 그죠 클린턴도 클린턴도 있었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외교장관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토론 더 가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